네, 알기 쉬운 디지털 통신 개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USRP 실험,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Radio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통신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보시면요. 일단 디지털 통신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Software Defined Radio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뭐 업다운 컨버전,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업다운 컨버전 과정, 그 다음에 PAM과 QAM 모듈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USRP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펄스 쉐이핑하고 대표적인 뭐 펄스 쉐이핑 사실상 뭐 쓰이는 유일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raised cosine pulse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 통신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디지털 TV나 GPS나 뭐 이런 모바일 페이먼트나 블루투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특히나 이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이용한 그 무선 이어폰은 이제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사실 처음 들으면은 굉장히 놀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음질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아무리 값싼 거더라도 사실은 뭐 값이 싸던 비싸던 사실은 그 통화하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은 음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날로그 통신은 일단은 그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이제 귀에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에다가 그냥 유선 이어폰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이 이미 휴대폰에서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케이블에 의한 어떤 노이즈 같은 게 섞여서 여러분들 귀에 전달이 되는 거고 이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사실은 여러분들 귀까지 그냥 전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선 링크를 통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디모듈레이션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 귀 바로 앞에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제 그 깨끗하게 여러분들 귀 앞까지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디지털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들이 음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무선이면은 뭐 오히려 음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어떻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죠. 그래서 뭐 어떤 분야든 간에 이 무선화를 하게 되면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특히나 음질 같은 거는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뭐 기본적인 그 스트럭처를 보면요. 일단은 트랜스미터가 있을 거고, TX가 있고, 채널이 있고, RX, 그러니까 리시버가 있겠죠. 그래서 채널은 일단 와이어드가 있고, 와이어리스가 있을 거고요. 유선 채널과 무선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와이어드 채널은 뭐, 파이버 옵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코엑셜 케이블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무선 채널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와이파이나 셀룰러, 그러니까 뭐 LTE든 뭐 5G든 간에 그 다음에 또 소나도 어쨌든 와이어리스의 한 종류겠죠. 그러니까 소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SO는 사운드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NA는 지금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온 거고 이 R은 레인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나 하면은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이게 됐죠. 그러니까 뭐 그 언더워터에서 사용을 하는 뭐 초음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Visible Light Communication은 요새 이제 많이 뭐 연구가 되고 있죠. 아시다시피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을 이용한 그 무선 통신, 그러니까 그 파이버를 쓰지 않고 이 무선 통신 같은 거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거를 그 주창하는 사람들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왜냐면 직진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직진성이 강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암호 통신 비슷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세이프하다. 무슨 말이냐면, 엿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음영 지역 없이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게 사실은 엿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회절이 된다는 얘기는. 근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진성이 강하니까 정확하게 그 receive 되는 포인트를 찾지를 않으면 사실은 통신이 잘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암호 통신, 즉 뭐 어떤 뭐 시큐리티가 중요한 그런 통신에서는 매우 뭐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또 뭐 이게 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커버리지가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손으로 가려버리면 뭐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확한 트래킹, 즉 그 트랜스미터가 어디 있는지 그 리시버가 이렇게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각도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아예 통신이 안 돼 버리죠.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좋다라고 뭐 우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RF 상황에서 뭐 리시버의 각도를 이렇게 연구하거나 그러니까 그 트랜스미터의 각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와이파이 집에서 쓰면서 각도 맞추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클래스에서 할 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USRP 장비를 우리가 이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어떤 라디오 장비가 우리가 이제 다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지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PC에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은 어쨌든 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아날로그 시그널이 안테나를 통해서 전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AC, ADC 블락은 그 USRP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아날로그적인 프로세싱 같은 것도 전부 다 USRP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USRP라는 장비가 해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그 웬만한 디지털 프로세싱은 이쪽에서 다 해주고요. PC 안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PC 안에서는 이 RF 장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PC Controlled Radio Parameter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전부 다 이쪽 하드웨어, 그러니까 TX, RX에 있는 하드웨어를 파라미터들을 다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샘플들은 스트리밍 하는 거는 이제 PC 여기서 요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USRP하고 이 PC 사이에 여기는 이제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플렉서블한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를 바꿀 수 있는 라디오가 여기 이렇게 USRP 장비가 여기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 하드웨어의 파라미터들을 전부 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하는 파라미터들을 보면은 어떤 그 하드웨어 파라미터들을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냐면은 frequency,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캐리어 frequency를 조정할 수 있고 밴드위스를 조정할 수 있고 앰플리파이어 게인이라든가 샘플링 레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디지털 프로세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전부 다 이제 어떤 뭐 필터라든가 모듈레이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필요한 그런 그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들을 전부 다 USRP 쪽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할 USRP 장비는 USRP 2901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NI사에서 나온 이게 사실은 이투스에서 이렇게 그 이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투스에서 그 USRP 장비를 먼저 이렇게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NI사에서 인수를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에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도 회사 이름을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그냥 아예 NI로 공식적으로 아예 그 알파벳 NI로 바꿨죠. 그렇죠? 그 공식 회사 명칭이 그냥 NI입니다. 줄여서 부른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이제 풀네임을 쓰고 사람들이 다 NI로 줄여 불렀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면은 프리퀀시 레인지는 70MHz부터 6GHz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뭐 와이파이 실험 같은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채널이고요. 그래서 TX, RX가 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TX가 2개, RX가 2개. 그래서 RF0가 있고 RF1이 있어서 그러니까 TX 하나, RX 하나, 그 다음에 TX 하나, RS 하나 이런 식으로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 페어가 2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채널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듀플렉스 채널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TX 하나, RX 하나를 우리가 2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2채널이라는 건 TX, RX 페어가 2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PCY 커넥션은 USB 3.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게 돼 있고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랜 케이블을 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1GBps 이상 되는 어떤 그 랜 카드를 갖고 있는 PC만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1GBps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커넥션이 됐었는데 2901 모델에서는 나온 지도 2901도 이제 꽤 됐는데요. 어쨌든 USB 3.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0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치 많이 제한이 걸려서 3.0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USRP 지금 가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2901 모델은 지금 현재 242만 원이고요. 그리고 뭐 거의 비슷한 기능에 사실 아마 뭐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900 모델이 있는데 그게 165만 원입니다. 대충 가격은 그 정도 되고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통신에 일단은 한번 그 구별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이 아날로그냐 아니면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인풋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시브 한 다음에 우리가 리시버에서 디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어쨌든 안테나를 통과해서 나가는 신호와 우리가 리시버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신호는 전부 다 당연히 웨이브폼이니까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그냥 코사인 곱하기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캐리어를 이제 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캐리어가 없는 사실은 이제 DSP 모듈레이션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잘 하진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AM은 이미 그 커머셜라이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AM에 여기 이제 뭐 suppressed carrier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 있느냐를 따지면은 이제 그 진폭의 정보가 있으니까 진폭 부분에 정보가 있으니까 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렇게 하는 건 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FM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의 정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통신 구별을 해보면 메시지가 아날로그면은 아날로그 통신이고 메시지가 디지털이면 디지털 시퀀스죠. 지금 101012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시퀀스는 우리가 디지털 통신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웨이브폼을 보낸다라는 면에서는 어차피 아날로그 통신이나 디지털 통신이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통신의 경우에는 이제 그 디모듈레이션은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날로그 시그널이고 당연히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했을 때 그게 아날로그인 거고 디지털 통신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퀀스를 복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된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디지털 통신 시스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LTE를 쓰던 5G를 쓰던 뭐 와이파이를 쓰던 블루투스를 쓰던 간에 모듈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인데 이게 FM이나 AM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있죠. FM은 뭐 운전하면서 가끔 듣기도 하고 또 그
AM 같은 것도 계속 살아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국가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 대처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시스템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전파관리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런 데에서 일을 한다면은 어쨌든 국가적인 인프라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아날로그 통신은 계속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커머셜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아날로그를 쓸 일은 거의 없죠. 아날로그 통신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아날로그 통신은 어쨌든 뭐 메시지도 아날로그고 우리가 그 모듈레이션해서 보내는 것도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DA 컨버전, AD 컨버전이 없죠. 그렇죠? 없는데 반해서 디지털 통신은 당연히 DA 컨버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AD 컨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내는 웨이브폼은 무조건 아날로그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내는 인포메이션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트랜스미터에서는 DA 컨버전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이 반드시 들어가고 리시버에서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겠죠. 그럼 그게 어딨냐? 그게 USRP 장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때 그 트랜스미터 블럭은 각각 어떤 블럭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디지털 시퀀스, 비트 시퀀스를 받아서 우리가 심볼로 매핑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QPSK든 뭐 QAM이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 각각의 심볼로 일단은 심볼 매핑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펄스 쉐이핑에다가 그래서 이 펄스에다가 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구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펄스 쉐이핑이 제가 이제 아날로그처럼 그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샘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클락에다가 엄청나게 빠른 클락으로 이 펄스 쉐이핑을 되는 어떤 아날로그 샘플, 어떤 샘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discrete time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펄스 쉐이핑을 우리가 만들어줄 때까지는 그러니까 펄스로 실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펄스를 실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아날로그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모양은 이렇게 펄스로 만들되 굉장히 빠른 클락으로 샘플링 되어 있는 시그널이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discrete time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AC를 통과를 시켜서 완벽하게 이제 펄스 쉐이핑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여기서부터는 아날로그고요. 아날로그고 그 다음에 로패스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DAC 상황에서 DAC를 할 때 이제 왜냐하면 이게 그 굉장히 빠른 어떤 디지털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discrete time 샘플이기 때문에 그걸 아날로그로 만들어줄 때 이제 좀 그 하이 프리퀀시 성분에 이렇게 그 노이즈처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깎아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믹서 통과해가지고 믹서에서 이제 곱하기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주파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주파 곱하면은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채널에서 사용하는 그 밴드위스만 이제 그 밴드위스 안에 있는 시그널만 전송이 돼야 되니까 밴드패스 필터링 통해서 파워 앰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트랜스미션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리시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리시버에서는 이제 그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면 맨 먼저 그 LNA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우 노이즈 앰프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니까 리시버 트레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노이즈가 껴버리면 뒤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이 스테이지에서는 그 노이즈가 계속 살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이즈 특성이 굉장히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그 노이즈가 많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성질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호가 너무 약하니까 뭐 밀리와트 단위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단은 증폭을 시켜야 어쨌든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밀리와트 수준으로 들어오는 그 시그널을 이제 일단 증폭을 시키게 되는데 그 증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로우 노이즈 특성이 있는 앰프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LNA를 반드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치 않는 신호들은 다 날려버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믹서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베이스밴드 시그널 쪽도 나오지만은 그 캐리어 프리퀀시의 2배 되는 성분도 나오죠. 예, 그걸 이제 로우 패스 필터로 잘라버리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얻은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꾸게 됩니다. ADC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샘플이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채널 이퀄라이제이션 필요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제이션 맞춰서 싱크 잘 맞춰가지고 뭐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매치드 필터링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듈레이션 해서 비트를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니까 여기 LNA, 밴드패스 필터, 그다음에 믹서, 로우 패스 필터, 그다음에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C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USRP 장비에서 하는 거고 디지털로 그러니까 넘어온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은 전부 다 PC 상에서 수행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랩뷰 프로그램 상에서 수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깥쪽은 이제 USRP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 USRP가 어떻게 동작한다라고 이게 시키는 거는 PC에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파라미터를 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PC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를 우리가 동작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구조하고 리시버 구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해서 한번 리뷰하면 비트 심볼 매핑 한 다음에 이제 펄 쉐이핑, 우리 이제 펄 쉐이핑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AC, 그 다음에 믹서 통과해서 이제 파워 앰프로 보내고, 그 다음에 리시버 스트럭처는 LNA 통과하고, 그 다음에 믹서 통과해서 로우 패스 필터, 그러니까 좀 그 베이스밴드로 내린 다음에, 그러니까 베이스밴드로 내린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ADC 통과해서 완전히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그 디지털 샘플들을 PC 안에서 랩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미터하고 이제 리시버에서 이쪽 블럭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 통과한 다음에 믹싱 해가지고 이제 밴드 패스 필터링 하는 이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 이제 밴드 패스 필터링에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 파트를 그러니까 아웃 오브 밴드 쪽에 있는 시그널들은 그 간섭 신호 같은 아니면 뭐 다른 밴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물론 이제 코사인을 곱한다라고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뭐 인페이스 시그널이 있고 쿼더처 시그널이 있으니까 코사인 곱하고 한쪽은 마이너스 사인을 곱하게 되겠죠. 이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요게 이제 트랜스미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업 컨버전이고요. 리시버에서 하는 것은 이제 다운 컨버전이죠.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는 업 컨버전이고 리시버에서는 이제 다운 컨버전을 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업 컨버전 프로세스 이전 시그널은 이제 베이스밴드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의 주파수가 이제 0에 가까운 그렇죠? 신호의 중심 주파수가 0에 가까운 이런 지금 뭐 DC가 없는 신호를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어쨌든 간에 이 B가 이제 굉장히 작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믹서를 통과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업 컨버전을 통과하고 나면 패스밴드 시그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중심 주파수가 FC라는 굉장히 고주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뭐 2.4GHz인 그런 시그널이 만들어질 거고 리시버에서도 일단 이런 패스밴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패스 필터링 하면은 뭐 이 신호를 정확히 원하니까 이 신호를 받았다라고 칠 거고요. 지금 뭐 옆에 다른 그 밴드에 어떤 시그널이 없다라고 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믹서 통과해가지고 로우 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사실 똑같은 정보를 갖는 시그널을 이제 베이스 밴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ADC 해가지고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걸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 컨버전하고 다운 컨버전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업 다운 컨버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업 컨버전하고 다운 컨버전을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일단은 베이스밴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요. 신호의 중심 주파수를 굉장히 높였다가 리시버에서는 또 다시 굉장히 낮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올리고 낮추고 왜 하냐? 그냥 낮춘 채로 그냥 보내면 되지. 그래서 그럼 낮은 프리퀀시로 그냥 보내는 건 안 되냐? 예,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 낮은 주파수 쪽은 밴드위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밴드위스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레이트하고 비례하는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빠른 데이터 트랜스미션 스피드를 요구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와이파이든 뭐 그게 LTE든 간에 대략 뭐 적어도 10mbps 정도는 있어야지 끊김없이 여러분들이 유튜브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자체가 와이드밴드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밑에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는 사실은 10mbps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밴드위스 측면에서 그 로우 프리퀀시 쪽에서는 우리가 뭐 답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중심 주파수가 0에 가깝다는 얘기는 안테나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그 웨이브랭스에 비례하는데 뭐 보통 뭐 4분의 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뭐냐면은 근데 그 C는 F람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뭐 F람다, 이걸 생각해 보면 빛의 속도는 어쨌든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웨이브랭스를 그러면 안테나 사이즈를 작게 하려면은 웨이브랭스가 작아져야 되는데 웨이브랭스가 작아지려면은 주파수가 커야 되죠. 그렇죠? 예, 중심 주파수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안테나 사이즈 문제도 있고 밴드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그냥 보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테나가 너무 커져가지고 말도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아예 그러면 어차피 그럼 위로 올려서 그 패스밴드에서 보내야 될 거면 처음부터 다 패스밴드로 보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괜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업다운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 하지 말고 아싸리 처음부터 패스밴드로 전부 다 하면 안 되냐? 그거는 안 되죠. 네, 그거는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리커버리 하려면은 디지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리커버리 하려면은 가장 높은 주파수보다 이제 2배로 샘플링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와이파이 시그널 생각해 보면 대략 뭐 20MHz인데 사실 그 뭐 20Mbps 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40메가 그 심볼 퍼 세크, 그러니까 20메가 심볼 퍼 세크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그거를 다루려면 40메가 심볼 퍼 세크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 이거를 그냥 그 지금 뭐 예를 든 거는 802.11b지만 뭐 어쨌든 뭐 B든 뭐든 상관없죠. 대부분 2.4기가를 많이 쓰니까 여전히. 그러면 2.4GHz 이거를 계속 그 리시버나 트랜스미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은 5기가 심볼 퍼 세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키스 샘플링 시어럼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이 프로세싱 스피드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하드웨어가 감당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프로치는 뭐냐면 베이스밴드 시그널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놀고, 그렇죠? 베이스밴드 시그널 가지고 우리 모든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들은 다 베이스밴드에서 하고, 그다음에 채널로 내보낼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굉장히 높여서 고주파에서 통신을 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작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항상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은 무조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는 업 컨버전, 리시버에서는 다운 컨버전을 반드시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 프로세스를 보면요, 수식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QAM 생각하지 말고 PM 같은 그런 이제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만 먼저 생각을 할게요. 그럼 보면은 코사인 곱하기가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서 그 어떤 시그널 S of T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어떤 시그널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곱한 거, 이것을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것을 트랜스미션 하고, 받을 때 어쨌든 뭐 노이즈가 섞인 걸 받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리시버에서 하는 일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이 코사인 2파이 FCT 이쪽에서 곱하는 거는 지금 트랜스미터 얘기고요. 코사인 2파이 FCT 이쪽에서 곱하는 거는 지금 리시버에 있는 믹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번 곱해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 코사인 제곱이라는 것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파이 곱하기 이제 2FC 성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기 있는 리시버에서의 로우 패스 필터로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면은 2분의 1 S of T가 나오고 이 앞에 2분의 1 붙는 건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게인을 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그 코사인을 곱했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리시버 오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트랜스미터의 오퍼레이션을 거꾸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냥 코사인 2파이 Ct를 나눠주면 되지 않냐. 나눠주는 거는 안 돼요. 나눠주면 일단은 뭐 나누기 서킷을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도 나누기 서킷 만드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디지털 나누기가 아니라 웨이브폼 나누기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나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나눴을 때 무한대가 나와가지고 하드웨어가 타죠. 근데 이게 코사인 2파이Ct를 나눈다고 하면은 코사인은 심심하면 0이 되는데, 그쵸? 그걸로 나누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심심하면 하드웨어를 태우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태우면은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중간중간 0이 되니까 그래서 코사인 2파이Ct를 나눠가지고 요거를 없애버리자. 그런 식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 코사인 2파이Ct 곱하고 리시버에서 코사인 2파이Ct 나누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그러면 안 되고 두 번 다 곱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도 곱하고 리시버에서도 곱한 다음에 리시버에서는 곱한 다음에 로패스 필터링으로 잘라주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곱한 다음에 리시버에서는 코사인 2파이Ct를 곱한 다음에 이 2FC 성분이 생겨나는데 이것들은 그냥 로우 패스 필터링으로 잘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M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Pulse Amplitude Modulation인데요. 그러니까 4PAM 그래서 4개 중에 하나의 심볼을 보내는 4PAM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비트를 하나 묶어서 원 심볼을 만들어내죠. 그럼 이제 SOFT가 지금은 이제 원 디멘셔널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니까 SOFT가 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SF는 그 허미션 시메트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리얼이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제 시메트리가 생기죠. 그래서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뭐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우함수가 되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 스펙트럼은 기함수가 된다. 이런 거 뭐 다 아실 거고. 자, 그래서 S of F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 시그널인데 그곳의 스펙트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베이스밴드 시그널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믹서를 통과해서 트랜스미터에서 코사인 2파이Ct의 그 프레 트랜스폼은 지금 이렇게 델타 펑션 두 개가 이렇게 튀어가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제가 마치 서클러 컨볼루션처럼 이제 썼는데 그냥 컨볼루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거는 이제 그 업컨버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그널의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 채널에서 이제 그러니까 트랜스미터에서 이제 이러한 패스밴드 시그널을 보냈으니까 리시버에서도 지금 다운 컨버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리시버에서 다운 컨버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할 때 이제 수식으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2파이Ct를 이제 곱했죠. 리시버에서 곱했는데 그러니까 믹서에서 곱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죠. 그래서 컨볼루션 하고 나면은 이러한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 시그널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만 살리는 거죠. 여기만 살리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링 해가지고 이 빨간 부분만 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의 부분은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에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이 얘기고 이제 아래쪽 부분의 그림들은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본 거고요. 다음으로는 QAM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QAM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16QAM의 경우에 사실은 뭐 QAM 모듈레이션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LT든
5G던 뭐 와이파이던 간에 핵심이 되는 모듈레이션이 사실 전부 QAM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루투스만 빼놓고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가장 그러니까 많이 받는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중에 여러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듈레이션은 이제 QAM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 QAM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된다는 건 뭐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16개의 가능한 심볼이 있으니까 한 심볼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4비트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러면은 이 QAM에서도 그냥 코사인 곱하기로 되느냐? 그거는 이제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그 QAM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2디멘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이 인페이스 성분과 쿼드러처 성분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인페이스 성분이 어떤 4PAM, 그다음에 쿼드러처 성분이 또 하나의 4PAM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하고는 이제 약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인페이스 성분, 그러니까 그 넷 중에 하나의 PAM을 이런 식으로 코사인 캐리어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가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지너리 파트죠. 그러니까 SOT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너리 파트, 즉 쿼드러처 파트를 마이너스 사인을 곱해서 보낸다라고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2파 FCT를 곱해가지고 쿼드러처 성분을 이렇게 우리가 더해서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업 컨버전이다, 이렇게 업 컨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코사인 2파 FCT하고 사인 2파 FCT가 오소고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코사인 2파 FCT하고 사인 2파 FCT는 같은 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뭐 코사인만 얘기하면 뭐 톤 시그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인페이스성,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혀 있는 I 곱하기 코사인 2파 FCT가 있고 Q 곱하기 사인 2파 FCT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제 같은 밴드위스를 차지해요. 같은 밴드를 차지하는데 같은 밴드를 차지하면서 얘네들이 오소고날한 거죠.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도 코사인 곱해서 로패스 필터링 하면은 I만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섞여 있더라도 마이너스 2파이 FCT 곱해서 로패스 필터링 하면은 요 Q만 뽑혀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섞여져 있어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베이시스 시그널 가지고 곱해서 적분하면은 그 인페이스 성분, 쿼드러처 성분을 이렇게 톡톡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페이스 쿼드러처 이게 사실은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사실 현재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고, 거기서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게 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은 오소고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소고날해서 서로의 그 시그널을 간섭 없이 분리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Q를 여러분들이 무슨 시그널을 보내던 간에 인페이스 시그널들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운 컨버전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시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QAM을 사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사인 곱해가지고 로우 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은 뒤에 게 모두 날아가면서 2분의 1 I 이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인페이스 쪽을 뽑아낼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시버에서 뭘 하냐면 마이너스 사인을 곱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믹서에서 곱해가지고 또 로우 패스 필터링 하게 되면 뒤에 게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2FC 텀 이런 것들을 로우 패스 필터링을 전부 다 날려버리면 우리가 인페이스에 있는 시그널을 따로 뽑아낼 수 있고 쿼드러처에 있는 시그널을 따로 뽑아낼 수 있다. 즉 인페이스 시그널과 쿼드러처 시그널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코사인 사인에 이렇게 얹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캐리어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이 코사인 캐리어하고 사인 캐리어는 서로 오소고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곱해서 적분하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하면 0. 그래서 내적하면 0이라서 그게 이제 키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통신 시스템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모양으로 이제 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업다운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쪽에서는 그 인페이스 파트하고 쿼드러처 파트가 있으면 여기 오실레이터 통해서 이 코사인 캐리어가 나오면 이건 코사인 그냥 곱하고
요거는 뭐 180, 그러니까 90도 페이즈 쉬프트해서 마이너스 사인 곱해서 이렇게 더해져서 내보내면 되는 거고, 리시버에서는 받은 똑같은 시그널을 양쪽으로 보내서 지금 섞여 있죠? I하고 페이스, 그러니까 인페이즈하고 쿼드러처 성분이 섞여 있지만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I만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은 Q 사인만 그러니까 쿼드러처 시그널만 나온다. 그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프랙티컬하게 시그널이 어떻게 지나가느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 밑에 쪽의 얘기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S of t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e to the j 2 pi fct를 곱해가지고 리얼 파트를 취해서 보내는 거다. 트랜스미션 하는 거다. 그리고 리시버에서의 액션은 e to the minus j2 pi fct를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것이 리시버에서의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시그널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컴플렉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인페이즈하고 쿼드러처하고 같이 잡아서 하나를 리얼 파트, 하나를 이미지너리 파트로 봐야 컴플렉스 시그널이 생겨나는 거지. 실제로 시그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뭐 하드웨어를 구성했는데 시그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한다. 거기서는 컴플렉스 시그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저나 이런 거 뭐 다 써보셨겠지만 그런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어떤 웨이브폼이 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앰플리튜드하고 페이즈를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내려고 하면은 컴플렉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두 개를 하나로 표현하려다 보면은 그러면 복소수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거지. 하나하나의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전부 다 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of conversion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S of t에 뭐 e to the j2 pi fct를 곱해서 이제 리얼 파트를 취했는데, 요거를 수식을 이거를 이제 밑에 거를 이렇게 써보면은, 그러니까 리얼 파트를 취한 거를 써보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반 더하기 자기 자신의 컨주게이트 한 거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됐으니까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컨볼루션 해봤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지금 S conjugate T가 있는데 그곳에 스펙트럼인 S conjugate의 마이너스 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 to the minus j2 pi fct인데 e to the minus j2 pi fct의 frequency domain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frequency domain에서 컨볼루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요거랑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것만 보면은 시메트릭한 게 깨졌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컴플렉스 시그널이 되는 거고, 요것만 보면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컴플렉스 시그널이죠. 근데 요거랑 합치고 나면은 리얼 시그널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리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리시버의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e to the minus j2 pi fct를 곱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이다. 이렇게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이해를 한다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e to the minus j2 pi fct의 풀의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풀의 트랜스폼이란 말도 쓰고 스펙트럼이란 말도 씁니다. 뭐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했으니까 곱하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뭐죠? 컨볼루션이 되니까, 그래서 컨볼루션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zero frequency 쪽만 이제 복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인페이스 성분과 쿼드러처 성분이 전부 다 뭐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PAM하고 QAM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QAM이 훨씬 더 에피션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밴드를 사용하는데 인페이즈를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쿼드러처 쪽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밴드위스 상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QAM은. 그래서 사실은 QAM 잘 안 쓰죠. 그렇죠? 전부 다 LTE든 5G든 뭐 와이파이든 전부 다 QAM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똑같은 밴드위스에서 그만큼 많이 보내요. 그래서 스펙트럴 에피션시, 즉 뭐 1Hz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단위 같은 거는 뭐 기억해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오는 매저니까. 그래서 어떤 표준안이 나왔을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5G가 나오면 뭐 4G LTE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냐? 그러면 뭐 보통 이제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3배 좋아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단위가 뭐냐면은 bits per BPS, 그러니까 BPS per Hz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여기 BPS per Hz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BPS per Hz죠, 그렇죠? 그래서 BPS per Hz인데 보시면은 QAM이 2배 항상 좋죠. 그래서 사실은 PAM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면, 뭐 물론 그 밖에 다른 것이 중요하다면 뭐 PAM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밴드위스의 그 인포메이션을 꾸겨 넣을 그런 생각이 있다. 즉 인포메이션을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QAM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 그 하드웨어를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QAM에서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페이스 성분이 있고 쿼드러처 성분이 있을 때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을 어떻게 하는지,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곱하고 밑에는 이제 마이너스 사인 곱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밴드 패스 필터링 각각 통과해서 더해서 보내는 거고, 받은 다음에는 역시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인데, 그러니까 I 채널이 있지만 Q 채널이 또 있는 거죠. 인페이스 성분이 있지만 쿼드러처 성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위쪽은 I 채널, 그러니까 인페이스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은 Q 채널, 즉 쿼드러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코사인 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축,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 거는 이제 그 업 컨버전, 다운 컨버전만 집중해서 본 거고요. 그렇지 말고 이제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살펴본다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심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펄 쉐이핑 해가지고 트랜스미터 쪽에서는 이거 여기까지는 다 풀 디지털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쪼개준 다음에 그 다음에 DAC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업 컨버전 해서 이제 합쳐서 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도 먼저 LNA 하고 그 다음에 밴드 필터링 한 다음에 믹서 통과해가지고 베이스밴드로 낮추고요. 베이스밴드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링 해가지고 그 2FC 성분들, 그러니까 주파수의 그러니까 그 캐리어 프리퀀시의 2배 되는 성분들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ADC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인페이스 쿼드러처 합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 USRP 2901 모델은 제가 이걸 찾지를 못해가지고 X310 모델, 그러니까 그 FPGA가 되는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FPGA 실험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USRP 중에서. 근데 그 2901 모델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비싼 모델이 그 FPGA가 같이 들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여기 이제 PC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인보드 파트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DAC하고 ADC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DAC가 있으니까 이쪽 체인이 지금 트랜스미터 체인이고, 여기 지금 ADC가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리시버 쪽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딱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이쪽이 이제 메인보드 쪽이고 여기가 더터보드 쪽인데 여기가 이제 RF 쪽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0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좀 작긴 합니다만 그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코사인을 곱하고 여기 밑에서 마이너스 사인 캐리어를 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믹서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XX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가 바로 지금 믹서의 위치예요. 곱하기 회로가 있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리시버에서의 믹서고요. 요거는 트랜스미터에서의 믹서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왜냐면 여기 지금 DAC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DAC는 지금 트랜스미터에서 하는 오퍼레이션이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일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 쪽을 보면 이제 위쪽 브랜치죠. 위쪽만 이렇게 보시면 위에 게 I고 밑에 게 이제 Q. 그래서 여기 인페이스 쿼드러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곱하기 들어갔으니까 이게 믹서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는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겠구나.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는 마이너스 2파이 FCT를 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페이스 쿼드러처 이건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파워 앰프가 여기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트랜스미터 쪽이죠. 이 위쪽은 전부 다 트랜스미터 쪽인데 이쪽에서 파워 앰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 쪽에서는 여기가 지금 LNA 쪽입니다. 그래서 LNA 쪽이고 여기서 이제 쭉 시그널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USRP를 지금 나눠드리고 하는 실험이 아니라서 USRP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리시버에서 인페이스 쿼드러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터폴레이션하고 데시메이션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을 하려면 TX에서 그러면 샘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샘플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정확하게 아날로그 웨이브폼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느리게 보내던 어쨌든 간에 충분한 IQ 샘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페이스 성분, 쿼드러처 성분이니까 그 충분한 IQ 샘플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그래서 트랜스미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날로그 웨이브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디지털 샘플 가지고 아날로그 웨이브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날로그 웨이브폼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샘플의 개수가 무한계죠. 그렇죠? 아날로그라는 게 사실은 그 샘플링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한계의 샘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로 줄이는 건 어떻게 보면 무한계 디지털 AD 컨버전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무한계의 샘플에서 파이나이트한 샘플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데시메이션 오퍼레이션이 일반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클락 제너레이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인 클락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DR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저도 이거 나머지 두 개들은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은 거고 제가 써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USRP입니다. 그래서 Universal Software Radio Peripheral 그래서 USRP에서 이게 SR이 소프트웨어 라디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TL SDR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USRP는 TX하고 RX하고 당연히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이 RTL SDR 같은 경우는 이제 리시버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근데 굉장히 값이 싸고 3만 원밖에 안 했었나? 하여튼 값이 굉장히 싸고 여기 보면 앞에 USB 이제 꼽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USB만 이렇게 에다가 꽂으면은 이게 그 바깥에 있는 라디오 시그널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파라미터 조정하고 그러면 그래서 간단하게 뭐 FM 방송 같은 거 뭐 듣거나 아니면 뭐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서 뭐 신호를 받거나 이런 거 할 때 그 리시버 실험 같은 거는 요 간단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RTL, SDR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중심 주파수 바꿔주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끔 그 돈이 없을 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돈이 별로 없는데 리시빙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학부에서 이제 그 USRP는 좀 고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비싸고 하니까 딴 걸로 물론 이제 TX는 안 돼요. 트랜스미션은 안 됩니다. 근데 리시버 실험을 할 때 그 RTL, SDR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그 디지털 통신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다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버할 토픽이 뭐냐면 펄스 쉐이핑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그 학부에서는 그렇게 자주 다루는 토픽은 아닌데
그러니까 USRP 실험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 쉐이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치드 필터, 그 다음에 심볼 타이밍 리커버리 이 관점에서 이쪽 파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AM을 이제 예제로 한다면은 PAM은 뭐 어쨌든 두 개의 비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원 심볼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B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bit duration 말고 이게 symbol duration으로 TB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 노테이션대로 한다면은 bird라는 말도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symbol rate 대신에 이제 bird rate 이런 말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TB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 특별히 bit duration은 이 강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TB는 그냥 symbol duration이라고 보시면 되고 TB분의 1은 뭐 symbol rate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 of T는 pulse shap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SN이라는 어떤 그 symbol sequence를 우리가 보내게 되죠. PAM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뭐 1, 3, 뭐 이런 식으로 이 네 개 중에 하나의 심볼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뭐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어떤 펄스에다가 실어서 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P에 T-N-TB 해가지고 이 펄스 위에다가 펄스의 어떤 하나의 뭐 진폭처럼 그러니까 이제 펄스 앰플리튜드죠. 그래서 펄스 앰플리튜드로 이렇게 실어서 보내는 게 이제 PAM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이렇게 보낸다면은 우리가 보내는 어떤 시퀀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펄스에다가 실어서 보낸다면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PAM modulated signal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거는 뭘 가정하고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P of T라는 그 펄스가 rectangular pulse라고 가정을 하고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TB인, 캐피탈 TB인 펄스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의 PM modulated signal이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게 우리가 이제 rectangular pulse를 가정을 한 건데요. 그 rectangular pulse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직사각형 펄스를 가정을 한 것이고 이 rectangular pulse의 Fourier transform 즉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당연히 싱크 펑션이 되겠죠. 이거는 뭐 사실 신호미 시스템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펄스의 Fourier transform은 이제 싱크 펑션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x분의 뭐 sin x의 형태가 되는 그런데 이 녀석의 그 decay rate가 f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decay rate이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왜냐면 이게 decay rate이 빨리 되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라는 건 뭡니까? 옆에 다른 뭐 방송국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통신할 때 얘가 간섭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rectangular pulse는 잘 사용을 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선 통신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 사람의 간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유저 인터페어런스가 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보다도 사실은 그 멀티 유저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프리퀀시 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채널 인터페어런스는 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코채널 인터페어런스는 어쨌든 나랑 같은 채널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간섭이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데 나한테 간섭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얘의 사이드 로브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rectangular pulse를 쓰는 시스템이면은 실제로 다른 프리퀀시를 배정을 하더라도 이 그 decay rate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decay rate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간섭을 주게 되죠. 그래서 rectangular pulse는 실제로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너무 크다. rectangular pulse를 쓰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떨어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스펙트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스펙트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 그러니까 멀티 유저, 다른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우리가 그런 스펙트럼을 배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붙어버리면은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rectangular pulse는 상당히 그러니까 프리퀀시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주는 면에서 무선 통신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Nyquist criter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inter-symbol interferenc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지금 멀티-유저 인터페런스하고 다른 거예요. 인터-심볼 인터페런스는 내 신호가 서로 간섭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그널이 있는데 내 시그널이 인접 시그널에 간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그널이 인접 시그널한테 왜 간섭을 주게 되냐면 내가 어찌됐건 파이나이트한 그 밴드위스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한테 파이나이트한 밴드위스를 써라 라고 나한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려고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왜 finite bandwidth를 쓰려고 하냐면 내가 finite bandwidth 쓰지 않으면 내가 어쨌든 옆 사람한테 간섭을 주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즉 무슨 말이냐면 frequency 도메인에서 내 옆에 있는 사용자한테 간섭을 주게 되니까 우리가 frequency 도메인에서 finite duration 시그널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finite한 스펙트럼을 차지하는 밴드위스를 차지하는 시그널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프레 트랜스폼 성질에 의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파이나이트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인피니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무한이 되면 한쪽에서 유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심볼을 보내더라도 이 녀석의 이펙트가 옆 심볼한테 다 전해지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녀석의 이펙트가 옆으로 이렇게 계속 전해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파이나이트하게 했으니까 타임 도메인에서는 인피니티, 그죠? 무한의 어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나이키스트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렇더라도 무한의 영향을 주더라도 옆 심볼에 영향을 그 디텍션 할 때만 주지 말아라. 그래야 될 조건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no intersymbol interference, 그러니까 interference, 즉 no ISI가 되기 위해서 어떤 펄스가 돼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이고 물론 이거 뭐 폴디드 스펙트럼 나오고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ISI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낸 시그널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내가 디텍션할 때 영향을 주는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막아야 되냐면 ISI는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멀티 유저 인터페어런스는 물론 뭐 내 신호를 크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안 좋긴 한데 어찌됐건 뭐 나름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저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ISI는 매우 안 좋은 게 ISI가 있는 상황이라면 내 신호를 크게 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 시그널이 파워가 커졌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의 그 인접 심볼에 대한 간섭인데 인접 심볼에 대한 간섭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ISI는 기본적으로 업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예 ISI가 생기지 않도록. 즉 내가 어떤 복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샘플링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데 리시버에서는 디지털에서는 그러니까 데시메이션이 들어가고 사실은 샘플링의 일종인 거죠. 데시메이션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10개 샘플 중에 하나를 골라낸다 이런 걸 이렇게 데시메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샘플밖에 없는데 그걸로부터 내가 10개, 20개씩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중간을 채워내는 게 인터폴레이션의 이슈니까요. 자, 어찌됐건 rectangular pulse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rectangular pulse는 굉장히 wide bandwidth를 사용한다는 그 단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wide bandwidth를 사용하니까 spectral efficiency가 나쁜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은 intersymbol interference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거 하나의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주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이건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에서 여기서 끝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그 옆에 인접 심볼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즉 내 인포메이션은 이 안에 confine 완전히 갇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ISI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연구 주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rectangular pulse처럼 옆 인접 심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밴드위스도 별로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나 많이 차지하고 이러지 않고
그럼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펄스는 없겠는가라는 연구를 그 전에 많이 했어요. 그 전에 많이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일단은 맨 처음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싱크 펄스입니다. 그러니까 싱크 펄스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rectangular pulse를 그러니까 rectangular라는 건 지금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rectangular pulse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프리 트랜스폼 하면 즉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 펑션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그 듀얼리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저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 펑션이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rectangular 펑션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 펑션을 쓰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인접 그 인터 채널 인터피어런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즉 인접 그 채널 또는 인접한 유저에 대해서 간섭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밴드를 사용하는 유저로부터의 간섭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물론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ISI를 없애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잘 샘플링을 하면 ISI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 샘플링을 한다거나 즉 얼라인먼트가 흐트러지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은 ISI를 맞을 수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0, 0 여기 끝나는 포인트에서 정확히 지금 샘플링이 들어가면 인접 심볼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거 비껴나갔다 그러면은 영향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얼라인먼트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되는데요. 싱크 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싱크 펄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뭐 그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싱크 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rectangular pulse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를 이제 여기 인접해서 이렇게 그린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 0이 될 때 여기 이제 뭐 다른 그 피크가 여기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싱크 펄스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ISI가 없다. 즉 샘플링이 잘 얼라인드 되기만 하면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샘플링 순간이 항상 얼라인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싱크를 아주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싱크 펄스도 당연히 잘 안 쓰겠죠. 왜냐하면 이거 싱크 펄스를 쓴다는 얘기는 싱크가 엄청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 아주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싱크 펄스 쓰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는 싱크 펄스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싱크를 잘 잡기만 한다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밴드 리미티도 되어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즉 옆에 사용자들한테 다른 밴드를 사용하는 그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혀 간섭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샘플링이 잘 되면 얼라인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ISI가 없다. 싱크펄스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단점 있죠. 그러니까 샘플링이 퍼펙트하지 않다면 그러면 굉장히 하이 ISI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링 순간이 아주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단점 때문에 싱크펄스는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피니트 리스폰스를 갖는다. 이 얘기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계속 이렇게 되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펄스. 근데 그런 펄스를 어떻게 만듭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만들겠지만 어찌됐건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또는 뭐 지구가 뭐 생겼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구현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왜냐하면 뒤에도 계속 이렇게 리플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줘야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는 이러한 그 싱크 펄스의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렉탱귤러 펄스도 쓰지 않고 싱크 펄스도 쓰지 않고 그래서 뭘 쓰냐? 그래서 raised cosine pulse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raised cosine pulse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일단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raised cosine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1 플러스 cosine 여기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cosine이니까 말 그대로 코사인을 위로 이렇게 높인 거잖아요. 1만큼.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온 거예요. 이름은 raised cosine이다 해가지고 이제 코사인 이렇게 떨어지는 이 그래프를 위로 이렇게 올렸다. 여기 1만큼 위로 올렸죠. 적당히 2분의 TB는 뭐 어차피 스케일링이니까 적당히 이제 그 사이즈 키운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1 플러스 코사인 이 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위로 올렸다라는 의미에서 raised cosine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코사인이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첫 번째 그 리플 있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것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코사인은 이렇게 떨어지는 요 곡선 있죠. 여기만 떨어지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확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가 뭐였었죠? 싱크 펄스였죠. 그 싱크 펄스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너무 리플이 생기고 그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샘플링 얼라인이 잘 안 되면은 RSI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라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얼라인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은 RSI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너무 크게 자르지 말자. 싱크 펄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싱크 펄스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렉탱글러 펄스가 돼버리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 자르는 거 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이 부드러운 곡선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코사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에서 곡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요러한 프리퀀시 그 스펙트럼을 요러한 스펙트럼을 뭐라 그러냐면 raised cosine spectrum이라고 해도 되고 raised cosine pulse라고 합니다. 그때의 어떤 펄스를 우리가 raised cosine pulse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지금 뭐냐면은 이 알파입니다. 어차피 이 TB는 그 심볼 듀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알파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roll of fa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roll of factor를 얼마나 쓰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스펙에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트랜스미터는 이거를 다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roll of factor를 얼마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표준한 대로 해줘야지 그 리시버하고 그 트랜스미터를 디자인할 때 그게 동작을 하겠죠. 그 알파가 뭐 자기 맘대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모든 이제 통신 스펙에 어떤 펄 쉐이핑이 들어가는 통신 스펙에는 이 roll of factor는 이제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roll of raised cosine pulse의 그러니까 frequency domain 그 P of F는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려진 그대로고요. 여기 알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oll of factor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제곱의 어떤 그 절대값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런 형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보면은 제곱으로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보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옆에 사용자한테 영향을 굉장히 적게 미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P of T라는 어떤 시그널, 그곳에 그게 갖고 있는 에너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P of T라는 어떤 펄스가 가지고 있는 raised cosine pulse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사발의 정리에 의해서. 왜냐하면 제곱해서 적분하면은 그 펄스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raised cosine pulse의 특징을 한번 이제 그 roll of factor에 대해서 알파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roll of factor라고 하는데 그 roll of factor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1인 경우가 있고 알파 0.5, 뭐 알파가 0.25, 알파가 0인 경우가 있는데 알파가 0인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파가 0인 경우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인데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frequency 도메인에서 뭐예요? rectangle이죠. 그러니까 time 도메인에서 sync 펑션이죠. 그래서 raised cosine pulse는 sync pulse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건데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raised cosine pulse는 sync pulse를 포함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알파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일 때는 아예 그
그러니까 raised cosine family는 알파가 뭐가 되든 간에 ISI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을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그 펄스예요.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얼라인이 잘 된 상태에서 샘플링을 할 때 ISI가 생기지 않는 펄스를 우리가 나이키스트 펄스라고 하거든요.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을 만족하는 펄스라고 하는데 레이즈드 코사인 펄스는 무조건 나이키스트 펄스예요. 그러니까 ISI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샘플링이 정확한 순간에 이루어질 때 샘플링이 정확한 순간에 이루어질 때 절대로 ISI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ISI가 생기지 않는데 아무렇게나 쓰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라인이 정확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가 0인 경우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알파가 0인 경우 어떻게 돼요? 밴드위스가 제일 작죠. 밴드위스가 제일 작아서 이렇게 밴드위스가 작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작은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싱크 펄스를 쓰고는 싶지만 그렇지만 이 싱크 펄스는 얼라인이 틀어졌을 때 ISI가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구현하기도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임 스팬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싱크 펄스는 잘 사용을 안 한다. 그에 반해서 알파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알파가 1인 경우 이렇게 보면은 레이스 코사인 펄스 중에 가장 밴드위스를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밴드위스는 엄청 많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알파가 0인 거에 비해서 알파가 1일 때에 로럴 팩터가 1일 때에 그 밴드위스 차지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2배로 차지하죠. 그죠? 밴드위스를 2배로 차지합니다. 근데 그래도 강점은 뭐냐면 알파가 1일 때는 뭐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하시겠지만 알파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만큼 이제 밴드위스를 많이 차지하는 대신에 얼라인이 좀 안 되더라도 ISI가 잘 생기지 않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좀 이따가 다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를 하고요. 일단 여기서 하고 계속해서 ISI하고 Raised Cosine Pulse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